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네 얼굴 다시 보기 싫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무거운 재떨이를 바닥에 내동댕 잊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리석 바닥이 움푹 파였습니다. 제뺨을 후려친 아버지의 손바닥은 아직도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여직원의 성추행하려 했다는 조작된 증거들이 아버지 책상 위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CCTV 캡처 사진, 문자 메시지 기록, 그리고 피해자라는 여직원의 진술서까지.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핏발선 눈동자 속에는 이미 제게 대한 모든 신뢰가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당장 미국으로 떠나. 네가 이 집안의 자식이라는 사실조차 부끄럽다.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대문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새어머니 윤설이는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우야,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니? 부드럽게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승리자의 미소를. 저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발자취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집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6월의 장마비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급하게 챙긴 가방 하나, 주머니에는 몇 장 안 되는 현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뒤돌아보니 2층 서재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대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가 제 앞에 멈춰 서자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강 기사님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신 아버지의 전담 기사이자 제가 어릴 적부터 저를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강 기사님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묵묵히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빗물이 그분의 회색 머리를 적셔 내렸습니다. 도련님 탓이지요. 그분의 낮은 목소리에는 세상 그 누구도 보내주지 않았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자 낡은 시트의 가죽 냄새와 강 기사님이 즐겨 마시시던 믹스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릴 적 유치원 하원길 학교 앞 과자를 사주시며 웃으시던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 기사님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렸습니다. 공항으로 가시겠습니까? 백미러에 비친 강 기사님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모실까요? 아무도 절 찾을 수 없는 곳이요. 멀리, 아주 멀리.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기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빗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집이 보였습니다. 2층 서재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빗속에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들이 하나둘씩 지나갔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던 클럽,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던 레스토랑.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강 기사님은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핸들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이 오히려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얼마나 더 갔을까요? 차가 비포장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체. 창밖으로는 논밭과 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는 낡은 기와집 한 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고향집입니다. 강 기사님은 시동을 끄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도련님께서 잠시 머무시기에 괜찮을 겁니다. 차에서 내리자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마당의 고인 물웅덩이에 떨어지는 빗소리.
강 기사님은 차 트렁크에서 손전등을 꺼내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나무 대문이 녹슨 경첩 소리를 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강 기사님은 능숙하게 전기를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다 겨우 빛을 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장롱 하나, 좀이 먹은 이불 몇 장, 그리고 때가 낀 유리창이 전부였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보다도 작은 이 집이 오늘부터 제 거처가 되는 걸까요? 강 기사님은 먼지를 털어낸 이불을 꺼내 바닥에 펼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쉬십시오. 내일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강 기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강 기사님은 자동차 앞좌석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기름때가 묻어있는 갈색 봉투였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이 안에 담긴 무거운 진실을 꺼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강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일 아침에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기사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겠습니다. 도련님, 오늘 밤은 푹 주무십시오. 대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빗소리가 귀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나무 천장 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똑똑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 빗소리를 들으며 저를 재워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우야, 비 오는 날엔 하늘이 울고 있는 거란다. 우리도 같이 울어주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이 폐가에서 빗소리에 묻혀 삼켜지는 목 놓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자 몸이 뻐근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잔 탓이었습니다. 손으로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젯밤 울다 지쳐 잠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에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울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 수첩은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운행일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첫 출근. 강 기사님의 단정한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출퇴근 시간, 들른 장소, 탑승자 명단. 30년이 넘는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2004년 9월 23일.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부회장님 윤설이 여사 차량 정비소 방문 동행. 조 비서실장과 동행. 이상한 점 정비소가 아닌 외곽의 작은 공업사로 향함. 오전 11시 부회장님과 조 비서실장, 공업사 사장과 무언가 주고받음. 봉투를 건냄. 두툼해 보임. 오후 이시 회장님 차량 벤츠 S클래스 사모님께서 주로 이용 정기점검 완료 보고 받음. 그러나 정비 기록 확인 결과 브레이크 라인 교체 항목이 누락됨. 글씨체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 35분 사모님 교통사고 소식 접함.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 그 다음 페이지는 찢어진 듯 울퉁불퉁했습니다. 강 기사님이 펜을 힘주어 누르며 쓰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살인이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공업사는 문을 닫았고 정비 기록은 조작되었다. 조 비서실장이 CCTV까지 삭제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도련님은 아직 어리다. 언젠가 도련님이 정신을 차리고 이 집안을 지킬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수첩을 건네주어야 한다.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윤설이가, 그 여자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강 기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도련님, 아침은 드셨습니까? 강 기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고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보셨습니다. 보셨군요. 강 기사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어머니가 살해당한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 기사님은 편의점 봉지를 내려놓고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20년을 지켜봤습니다. 20년을 참았습니다. 강 기사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정비소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기사일 뿐이었습니다. 강 기사님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강 기사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업 때문에 바쁘실 때 사모님께서는 늘 저에게 도련님을 부탁하셨습니다. 강 기사님, 우리 진우 학교 데려다 주세요. 강 기사님, 오늘 진우 생일인데 케이크 좀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눈에 선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련님, 강 기사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화를 내셔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당장 경찰에 가서 이 수첩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강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수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에서 통할 만한 증거가 아닙니다. 20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정비소는 이미 문을 닫았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거나 사라졌습니다. 강 기사님은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꺼낸 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2004년 9월 22일 사고 하루 전 윤설이 여사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 공업사 사장의 계좌로 정확히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공업사 사장은 3년 후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럼 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강 기사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도련님께서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준비요? 윤설이와 조상무는 이미 회장님의 신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도련님을 성추행범으로 만들어 쫓아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회사를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강 기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미국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 이 집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회장님을 구하고 회사를 지킬 준비를 하십시오. 강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놀기만 하던 한량이었어요.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회사 일에는 관심도 없었고 아버지한테는 늘 혼나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강 기사님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련님은 사모님의 아드님입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셨을 때도 빚쟁이들이 집 앞에 몰려왔을 때도 사모님께서는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밝게 웃으시며 회장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피가 도련님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도련님은 하실 수 있어요. 강 기사님은 마당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집을 보십시오. 낡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비바람을 견뎌냈습니다. 도련님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마당, 페인트가 벗겨진 담장, 기와 몇 장이 깨진 지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서 있었습니다. 강 기사님,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있는 한 도련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강 기사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수첩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 집 청소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제가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오래 걸린 겁니다. 제대로 정리하려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강 기사님이 웃으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분의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폭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에 흙이 묻었습니다. 잡초를 헤치고 걸으며 이 집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부엌, 방, 창고, 뒤뜰. 낡았지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강 기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 기사님은 차에서 청소 도구를 꺼내 오셨습니다. 빗자루, 걸레, 쓰레받기, 그리고 큰 비닐봉지 몇 장.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이 빗자루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때와 먼지를 걷어내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다시 쓸어 담는 것처럼 어머니의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폐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에 먼지를 털어내고 마루를 닦고 깨진 유리창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강 기사님은 매일 오셨습니다. 퇴근 후에 오셔서 밤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도 이곳으로 오시는 그분의 뒷모습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서툰 망치질 끝에 결국 손가락을 찢고 말았습니다. 손톱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강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구급상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차가운 소독약이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반창고를 붙여주는 그분의 거친 손길에서 따뜻한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그만하시죠. 아니요, 아저씨.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제 고집의 강 기사님은 묵묵히 옆에서 못을 건네주며 조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낡은 보온병에서 따라주신 믹스커피의 달콤한 향기는 제 인생에서 마신 어떤 고가 와인보다 달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강 기사님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의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 벽지를 발랐습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을 보수하고 삐걱거리던 문짝을 기름칠했습니다. 마당의 잡초를 뽑아내고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토마토 모종과 상추 씨앗을 심었습니다. 부엌의 낡은 싱크대를 중고로 구한 새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잠드는 일상.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거실을 찍고 마당을 찍고 텃밭을 찍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기와 지붕을 비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강 기사님, 이 집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강 기사님도 집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렇게까지 만드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묵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숙박업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한옥스테이, 시골 민박, 새벽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허가 절차, 인테리어, 컨셉, 마케팅 전략. 재벌집 아들로 살면서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미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샘솟았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공존. 할머니 댁 같은 편안함과 모던한 감성의 조화. 다음날 아침 저는 강 기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강 기사님, 이 집으로 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사요? 네, 게스트하우스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강 기사님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에는 아직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단하지 못한 유일한 돈이었습니다. 2천만 원. 많지 않았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자재를 주문했습니다. 원목 가구, 감성 조명, 깨끗한 침구류, 그릇과 수건.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비교하며 구매했습니다. 한 달 후 방 2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달빛방과 별빛방. 각 방마다 깨끗한 온돌과 원목 책상, 따뜻한 조명이 놓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텃밭과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시골집 스테이, 한옥 게스트하우스, 힐링, 감성 숙소. 첫 게시물의 좋아요는 5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침 안개가 마당을 감싸는 모습,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상추, 저녁 노을에 물든 기와지붕. 일주일 후 첫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묵을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주말 젊은 부부 한 쌍이 찾아왔습니다. 와, 사진보다 더 예쁘네요.
여자 손님이 감탄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직접 수리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고쳤습니다. 대단하세요. 그날 저녁 저는 손님들에게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대접했습니다. 강 기사님께서 사오신 삼겹살을 구워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편하네요. 또 올게요. 손님들이 떠날 때 남긴 후기는 별 5개였습니다. 힐링이 절로 되는 곳.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그 후로 예약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예약이 10건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매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지출과 수입을 엑셀로 정리하고 다음 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벌집 아들로 살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맞아떨어질 때의 쾌감, 손님이 만족하며 돌아갈 때의 뿌듯함, 이런 감정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SNS 팔로워 5,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블로거들이 찾아와 리뷰를 썼고 유튜버가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힐링 끝판왕 시골 게스트하우스 조회수 10만. 댓글에는 예약 문의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 기사님이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도련님, 네, 강 기사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윤설이 여사가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무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회사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빠르면 2달, 늦어도 반년 안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꾼 텃밭에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직 움직이시기엔 이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기사님, 필리핀에 있다는 그 공업사 사장 연락은 되십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곧 소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비 기록을 조작한 사람은요? 현재 추적 중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아버지 회사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재무제표, 주가 흐름, 최근 기사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관심조차 없었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회사를 지키려면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 외부 투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누가 쫓겨난 아들을 믿어줄까? 아니, 방법이 있다. 이 게스트하우스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면 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골집 게스트하우스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세상이 다시 한번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재벌집 아들이래요. 성추행 사건으로 쫓겨난.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하지만 댓글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진짜래요. 뉴스 검색해보세요. 이진우, 이정그룹 회장 아들. 예약이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강 기사님이 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도련님, 윤설이 여사가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SNS 여론 공작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강 기사님.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네, 저는 이정그룹 회장의 아들 이진우입니다. 네, 저는 성추행 혐의로 집에서 쫓겨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신 사랑에 보답하여 꼭 진실을 찾아내서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대문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확성기를 들고 성범죄자 이진우는 물러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윤설이가 보낸 가짜 피해자가 뉴스 인터뷰에서 오열하는 영상이 퍼진 탓이었습니다. 강 기사님이 화를 참지 못하고 나가려 했지만 저는 그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십시오, 기사님. 저들이 던지는 돌 제가 다 맞겠습니다. 그래야 저들의 바닥이 드러날 테니까요. 며칠 동안 집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예약은 전부 끊겼고 정성껏 가꾼 텃밭은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앞에서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제가 정성껏 대접했던 마을 최고령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시위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아, 이 청년이 지난 반년 동안 이 동네 폐가를 고치고 우리 노인네들 보일러 봐주며 어떻게 살았는지 내 놈들이 봤어. 이 눈빛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어르신의 일갈과 함께 제가 그동안 묵묵히 기록해온 시골집 복구 영상들이 유튜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제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눈빛은 범죄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은 서서히 하지만 아주 무겁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덕분에 이 집이 더 단단해지겠네요. 예약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강 기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도련님,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 방향. 아버지가 계신 곳. 그리고 어머니를 죽인 원수들이 있는 곳. 강 기사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죠?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강 기사님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공업사 사장이 만나겠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달 한국에 잠깐 들어온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비행기 일정과 만날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어머니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 안을 채웠습니다. 텃밭의 토마토가 창문 너머로 빨갛게 빛났습니다. 성숙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강 기사님은 운전대를 잡으셨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 은행거래 내역, 그리고 오늘 만날 증인의 진술서. 긴장되십니까? 백미러 너머로 강 기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잖아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시골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높은 빌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달라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확인하겠습니다. 강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10분 후 그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와 있습니다. 2층 창가 자리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커피숍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창가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전 공업사 사장 허강배. 그는 저를 보자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허강배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도련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 기사님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금액 준비했습니다. 허강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언하면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조상무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필리핀 이민 비자와 세주택 계약서입니다. 마닐라 외곽의 안전한 지역입니다. 증언이 끝나면 즉시 출국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허강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의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증언 없이는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허강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2004년 9월 22일 윤설이 여사가 조상무와 함께 제 공업사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돈이 절실했습니다. 빚이 많았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는 5천만 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일 점검 나올 벤츠 S클래스의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리라고,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고. 계속하십시오.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조상무가 제 딸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제 딸 사진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착한 딸이라고, 사고 없이 잘 자라야 할 텐데 라고. 허강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작은 흠집을 냈습니다.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일이 새면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며칠 동안 술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공업사문을 닫고 도망쳤습니다. 필리핀으로. 허강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20년 동안 악몽을 꿨어요.
매일 밤 그 벤츠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꿈을, 사모님의 비명소리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핸드폰을 꺼내자 허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야, 녹음하십시오. 법정에서도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허강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윤설이가 건넨 돈, 조상무의 협박, 브레이크를 조작한 방법, 그리고 사고 후 그들이 증거를 어떻게 인멸했는지. 30분간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강배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용서하실 겁니다. 커피숍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명망 높은 선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야, 2004년 사건이면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지났어. 지금 증거를 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 그때 옆에 서 있던 강 기사님이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조상무와 공업사 사장의 출입국 기록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조상무는 사고 직후부터 5년 동안 필리핀 지사 발령을 핑계로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공업사 사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형사소송법상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계산해보면 시효는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강 기사님은 20년 동안 이날만을 위해 놈들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고소장만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윤설이가 돈과 권력으로 사건을 묻어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던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기자회견을 공지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폐가를 고치며 흘린 땀방울을 지켜봐 온 수만 명의 팔로워가 접속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서서 20년 전 어머니의 사고 기록과 강 기사님의 수첩, 그리고 공업사 사장의 자백 영상을 가감없이 공개했습니다. 저는 재벌집 아들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제 진심 어린 목소리에 여론은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검찰청 게시판은 제 수사를 촉구하는 글로 마비되었습니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윤설이와 조상무는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기사님은 이미 놈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놈들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검찰의 도주 우려를 근거로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 화려한 코트를 입고 도망치려던 윤설이 앞을 수사관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윤설이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증거 있어. 그때 제가 강 기사님과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는 당신들이 버린 그 낡은 수첩 속에, 그리고 당신들이 짓밟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께 가서 사죄하십시오. 윤설이와 조상무는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까지 파멸시키려 했던 그들의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실에서 깨어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뉴스 속보를 보며 넋을 잃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눈이 멀어 내 엄마를 죽인 자를 안방에 들였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저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아버지,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하셨으니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 기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윤설이 여사의 모든 직함이 박탈되었고 조상무는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기사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도련님께서 경영 복귀를 원하신다면 이사회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네가 회사로 돌아와 주겠니?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서울 하늘, 그리고 그 너머 제가 6개월 동안 갖고 온 시골집이 있는 곳.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게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 사업을 더 키우고 경영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사업을? 네야. 시골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SNS 계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곧 체인화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빈 농가를 리모델링해서 힐링 숙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셨습니다. 손님들의 후기 사진들 그리고 저의 게시물들. 이게 네가 한 거냐? 네 아버지. 혼자서 강 기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강 기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강 기사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은 정말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진우야. 한번 해봐라. 아버지가 기다리마.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제가 돌아올 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한 달 후, 법정. 윤설이와 조상무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윤설이는 더 이상 우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 초췌한 얼굴. 조상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강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윤설이 살인교사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조민수 살인교사 공모 및 협박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윤설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윤설이와 조상무는 각각 징역 2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억울해요. 윤설이가 비명을 지르며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한때 우아하던 그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상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통쾌함이 느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강 기사님이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야, 이제는요. 우리는 법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도련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잠깐 들를 곳이 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그 사고 지점이었습니다. 가드레일이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준비해온 국화 한 송이를 그곳에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가슴 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니 제가 진실을 알게 된 후 1년 반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강 기사님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사모님, 도련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그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국화를 한 번 더 바라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강 기사님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세월 그림자처럼 우리 가족을 지켜온 그분의 굽은 어깨. 하지만 오늘따라 그 어깨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네, 도련님. 아니, 형님. 백미러 너머로 강 기사님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네, 도련님. 이제 그만 운전대 놓으시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기사님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끈 채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운전대만 잡고 사셨습니다. 저는 앞좌석으로 손을 뻗어 강 기사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 옆에 앉아주세요. 도련님, 제가 새로 만들 재단의 이사직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심재단. 빈 농가를 살리고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어려운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재단입니다. 강 기사님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가장 믿었던 분이고 제가 버려졌을 때 손 잡아주신 분입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 제 옆에서 함께 걸어주십시오. 운전석이 아니라 제 바로 옆자리에서. 강 기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계셨습니다. 도련님, 강 기사님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분은 나직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누구보다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강 기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습니다. 강 기사님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회장의 아들과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꿈을 꾸는 동료였습니다. 함께 길을 걷는 형제였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기사님께는 상무님이라는 직함을 드렸습니다. 저는 강 상무님과 함께 텃밭을 돌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회장님께서 오신답니다. 정말입니까? 네야, 여기서 며칠 쉬고 가시겠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방을 준비해야겠네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으로. 진우야, 여기 공기 참 좋구나. 아버지는 텃밭을 보시며 감탄했습니다. 저것들이 토마토냐? 네, 아버지. 직접 키운 겁니다. 아버지는 빨간 토마토 하나를 따서 물에 씻어 드셨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그날부터 아버지는 가끔 시골집에 내려오셨습니다. 직접 텃밭을 가꾸시며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재벌가 회장님이 아닌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 손님들과 막걸리 잔을 나누는 아버지. 그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우야.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야 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구나.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돈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만 쫓으며 살았는데 정작 소중한 것들은 다 놓쳤구나. 내 어머니도 놓쳤고 너도 놓칠 뻔했고.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지.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아비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우리는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마당을 쓸며 깨닫습니다. 바스락 빗자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새들의 지저김. 이 단순한 소리들 속에서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강 상무님이 보온병을 들고 오십니다. 도련님, 대추차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상무님. 찌그러진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대추차. 한 모금 마시니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상무님. 네? 저도 이제 누군가의 추운 겨울을 덮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 상무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다, 도련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그래,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단다. 저는 다시 빗자루를 듭니다. 마당을 쓸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가 쌓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귀한 유산.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함께하는 살. 그것을 지키며 폭풍우 치는 밤 아버지에게 쫓겨났던 남자.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돈보다 귀한 것을 찾았습니다.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자존감. 때로는 버려지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것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 됩니다. 이진우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